혹시 이달이라는 시인 들어보셨나요? 아마 그의 작품은 알아도 이름은 좀 낯선 분들이 많을 거예요. 조선시대에 정말 천재적인 재능을 가졌지만 평생을 그림자처럼 살아야 했던 한 시인이 있었거든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볼 이야기는 바로 투젠과 아름다움으로 가득했던 그의 삶, 이달에 대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그림 한 장이 그의 삶을 관통하는 모든 갈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어요. 1539년 이달은 양반 아버지와 기녀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건 뭐랄까, 그의 운명 위에 아주 길고 짙은 그림자를 들여온 그런 시작이었죠. 그를 평생 따라다닌 꼬리표, 바로 서열이었습니다. 이 단어 하나가 그의 인생 전체의 방향을 그냥 결정해버렸어요.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결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사회적 장벽이었던 거죠. 다른 모든 길이 꽉 막혔을 때 그는 오직 자신만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합니다. 네, 바로 시인의 길이었어요. 그의 인생에 정말 결정적인 전환점이 찾아오는데요. 당시 재상이었던 박순이가 그에게 조언을 합니다. 당시 유행하던 기교 중심의 송나라 스타일 시에서 벗어나서 좀 더 스케일이 크고 호방한 저 이백 같은 당나라 대가들의 정신을 본받아라. 이건 그냥 스타일만 바꾸라는 게 아니었어요. 예술의 차원 자체를 바꾸라는 그런 주문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달은 이 조언을 가슴에 새기고 새로운 예술의 길을 위해서 무려 5년이라는 시간을 온전한 고독 속에 바치기로 결심합니다. 5년이요?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는 원주의 손곡이라는 곳에 스스로를 가두고 밤낮으로 당나라 대가들의 시를 외우고 또 외웠습니다. 맵찬 겨울바람이 문풍지를 울리고 등불 아래 외로운 그림자가 길어질 때마다 그는 수백 년 전의 시들을 자신의 피와 살로 만들면서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자신만의 시세계를 만들어 나간 겁니다. 그 고독한 수련의 시간이 끝나고 그는 강력하고 새로운 스타일을 가진 시인으로 다시 태어나서 길 위에서의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의 명성이 정말 바람처럼 퍼져나가기 시작하는데요. 33살에 당대 최고수들과 3당 시인으로 불리면서 중앙문단에 이름을 알렸고요. 만 39살에는 남원 광안로에서 열린 시 모임에서 그 명성을 온 나라에 떨치게 되죠. 그의 발걸음은 멈추지 않아서 만 41살에는 저 북녘 평양의 아름다운 풍광까지 시에 담아내면서 그의 시세계는 더욱 깊고 넓어졌습니다. 바로 여기에 그의 예술을 이해하는 핵심이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신분이라는 족쇄가 역설적으로 그에게 예술적인 자유를 준 셈이니까요.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아웃사이더였기 때문에 그는 군정에 있던 시인들은 결코 볼 수 없었던 세상을 봤습니다. 그의 영감은 관청의 문서가 아니라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숲, 비 내리는 강가, 바로 한반도의 맨살 그 자체였던 겁니다. 하지만 이 예술적 자유의 뒷면에는 정말 혹독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을 떠도는 나그네였고 종종 음식과 잠자리를 구걸해야 하는 영원한 이방인이었죠. 그의 시가 저 하늘을 훨훨 날아다닐 때 정작 그의 몸은 진흙탕 길을 걷고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는 자신의 삶을 뛰어넘는 정말 눈부신 유산을 만들어냈습니다. 당시 사람들이 그의 시가 가진 독특한 품격을 딱 네 글자로 표현했는데요. 바로 청신아려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맑고 신선하고 우아하고 아름답다는 뜻이에요. 그의 거칠었던 삶과는 정반대로 그의 시어들은 수정처럼 맑고 난초처럼 우아했던 거죠. 정말 험난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언어를 길어 올린 겁니다. 그의 천재성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일화가 있습니다. 조선을 방문했던 명나라 사신이 그의 시를 읽고는 너무 감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아시아 역사상 최고의 시인으로 꼽히는 200의 글을 비교한 거죠. 이건 정말 엄청난 찬사였습니다. 이런 평가는요, 단지 외국사신 한 명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문인들조차 입을 모아서 말했어요. 이달의 시는 이전 신라나 고려 시대의 그 누구도 도달하지 못한 새로운 경지를 열었다고요. 그의 전설적인 위상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죠. 자, 이제 그의 파란만장했던 삶의 마지막 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그의 유산이 망각 속으로 사라질 뻔했다가 기적적으로 살아남게 된 아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의 마지막은 그의 삶처럼 조용하고 쓸쓸했습니다.
그 시끄러웠던 예술적 명성과는 달리 그는 아무도 없는 낯선 여관방에서 홀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가 평생을 바쳐 쓴 수천 편의 시들은 주인을 잃고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 버렸거든요. 정말 큰일 날 뻔한 거죠. 한 위대한 시인의 작품들이 그대로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질 뻔했으니까요. 바로 이때 이 이야기의 마지막 영웅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홍길동전의 저자로 잘 아는 바로 그의 제자 허균입니다. 허균은 스승의 시가 이대로 사라지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기억과 다른 사람들의 암송에 의지해서 흩어진 시들을 하나하나 모으는 정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60여 편을 모아서 송곡집이라는 시집으로 엮어내죠. 한 제자의 헌신이 위대한 시인을 망각으로부터 구해낸 순간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삶을 한 문장으로, 아니 이 한 장의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진흙탕 같은 고단한 현실에 발을 딛고 서서 저 밤하늘의 은하수처럼 영원하고 아름다운 예술을 피워낸 거죠. 이달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걸작이라고 부르는 것들 말고 단지 시대가 허락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둠 속에 묻혀버린 또 다른 천재들의 작품은 과연 얼마나 많을까요? 한 번쯤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